안녕하십니까.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의료 관련 뉴스를 얘기해보는 시간 모아뉴스의 김원장입니다. 정원장입니다. 시기가 조금 지나고 있긴 한데요. 또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 주제인데 이게 궁금한 사람은 사실 완전 영아나 신생아가 집에 있는지 RSV 예방 항체 주사 베이포투스 접종 시작. 베이포투스라는 약제가 새로 나왔는데요. 나온 지는 조금 됐어요. 의사들한테는 좀 핫했지만 환자들한테 전할 때 좀 어려웠어요. 이게 RSV라는 게 이제 결국은 바이러스인데 보통 영유아들이 많이 걸리는데 통계에 그런 게 있어요. 2세 이전에 감염되는 확률이 10명 중에 9명. 그러니까 대부분은 알고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염성도 높고 그런 기사 가끔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조리원 이런 데서 집단 RSV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한바탕 돌 수 있어. 근데 아주 어린 아이들일수록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생아들이 걸리는 경우에는 되게 심한 증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감기 같은 증상으로 시작을 해요. 실제로 그냥 감기로 앓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 중에 좀 중환으로 가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그러면은 폐까지 가는 거예요. 그 안에 가서 이제 이 RNA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가지고 폐렴이나 모세기관지가 막 쌕쌕거리고 청색증이 보이고 더 중한 질환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생아 보시는 NICU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예 처음에 고위험군이었던 경우들 있잖아요. 주스를 작게 태어났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가을철 겨울철 넘어갈 때 이거를 잘 지나가야 되는 숙제였는데 접종할 거 되게 많잖아요, 아기 때. 근데 꼭 껴서 설명을 하지는 아직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비싸구나. 굉장히 비싸요. 맞으면 좋아요. 바이러스 자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획기적이죠. 이게 세균이 아니고 바이러스인데 백신이라는 거는 균주를 살짝 넣어가지고 내 몸에서 방어할 수 있는 그 물질을 만들어내는 게 백신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니고 진짜 단일 클론 항체를 넣어주는 거야. 만들어진 걸. 그쵸. 치료 제약, 수동 면역이라고 하죠. 기간이 5개월 정도 가요. 한 번 맞는다고 쭉 이런 건 아니고 5개월 정도를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행하는 그 RSV 유행 시기를 10월에서 3월을 봐요. 지금 만약에 태어나고 있는 신생아라든지 아직 3월이니까 다음번 10월, 이제 곧 돌아올 10월을 준비하는 애기들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아요. 가을에 맞아야겠네. 늦여름이나 가을쯤에. 그쵸. 그 즈음에 딱 맞으면 좋아요. 왜냐면은 보통의 그 백신들은 맞고 나서 내가 항체를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들어가면서부터잖아. 그리고 5개월이니까 그거를 그 시기쯤으로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가격 얘기를 처음부터 하고 시작을 했냐. 아직은 NIP가 안 돼요. 국가에서 접종하는 무료 접종이 아닌데 비싸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60만 원에서 100만 원 선 정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에 약 자체가 비싸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병원에서 갖다 놓진 않았고 제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좀 이러다 보니까 선 주문을 해주시면은 그때 연락해서 준비해 드리고 이제 왔으니까 오세요 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도 아마 그런 병원들이 좀 있을 거예요. 큰 대학병원 아니고서는. RSV 바이러스라는 게 다니클론 항체 개념이 완전히 획기적인 건 아니에요. 예전에도 있었어. 시나지스라고 하는 주사가 있었는데요. 역시 얘도 비급여고 비싸죠. 그러니까 고위험군 아이들에 한해서 약간 급여해주는 게 있었어요. 정말 까다로워요. 그 기준이 되게 까다로운데 그 시나지스 자체는 기간이 한 달 정도 가요. 그러니까 5번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애기도 힘들고 고위험군 아기들이라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맞는데 5번 가려면은 병원에서 엄마도 가는 것도 힘들고 애기도 힘들고 이런 게 있었고 그런 아이들은 당연히 무조건 지금 맞으시는 게 좋고 나온 것들에 대해서 건강하게 태어난 친구들도 사실은 맞으면 좋다. 요 인디케이션은 첫 RSV 계절을 맞은 모든 영유아, 그러니까 아까 왜 10월에서 3월 고기를 거치고 있는 모든 영유아를 생각하시면 되고 생후 2번째 RSV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중증 RSV 질환에 감염될 위험이 높은 24개월 이하의 소아. 디테일하게 모는 막 이렇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니시는 병원에서 이제 주치의 선생님들이 보통 계시잖아요. 많이 아픈 친구들은 알아. 선생님이 너는 맞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누구나 맞으세요 할 만한 가격은 아니기는 한데 만약에 입원까지 가게 되는 폐렴으로 이행됐던 히스토리가 있는 아이들은 저는 이게 오히려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미리 그냥 맞고 한 번 걸린다고 또 안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계절을 맞는 그 친구들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먼저 물어보신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에요. 기관지에 대해서 항상 감기 걸리면 쌕쌕거리는 걸로 좀 넘어가고 그랬던 친구들이 엄마 먼저 물어보세요. 이제 막 시작이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는 많지는 않은데 다른 나라에서 임상을 한 걸 보면은 효과는 좋아요.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기가 한번 입원하면은 병원비 문제가 아니라 그쵸. 엄마 아빠가 일도 못 가고 복잡해지는 게 많죠. 뭐 여기저기 뭐 부탁해야 되고 하여튼 네.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안 좋게 예상되는 친구들은 맞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알레르기과 교수님들이 맨 처음에 히스토리 테이킹 할 때 아기 때 모세기관지염 앓은 적이 있나요? 뭐 이런 어느 병원에 갔는데 쌕쌕거린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나요? 이런 문항들이 있어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이런 주사가 나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예방접종이 굉장히 대부분 무료잖아요. 저희 첫째 키울 때만 해도 무료가 아닌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걸로 봐서는 서서히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격이 좀 떨어져야겠지. 그치. 어떤 이 가격에는 나라가 해줄 수가 없지. 그쵸. 애기들도 줄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이제 막 나온 따끈따끈한 약이고 굉장히 영유아를 키우시는 보호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복지부 기준 마련 고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한의사 선생님이 방사선 장치를 사용했는데 골밀도 측정하는 거를 사용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그런 엑스레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설량이에요. 약한 방사선 장치인데 어쨌거나 그거를 사용하셨다가 이제 위법성이 있어서 잘 기소를 했는데 그 정도는 이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서 문제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은 우리도 이제 방사선 장치를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의협이나 다른 의사 선생님들은 그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모든 거를 쓰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랑 좀 달라요. 의견이. 근데 일단 이거를 보면서 이 한의 선생님이 골밀도를 측정을 하신 다음에 이걸로 환자한테 뭘 해주실 수 있었을까? 투약에 대한 권한은 없으시니까 골다공증에 대한 약을 처방하시거나 이럴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한약을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지. 근데 그거는 뭐 내가 모르는 영역이니까. 지금은 엑스레이는 거의 100% 급여죠. 골다공증 검사도 거의 급여인데 어쨌거나 이게 급여 기준으로 들어와 있지는 않잖아요. 이런 거를 활용을 하시는 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 예. 나중에는 이게 사용량이 많아지면 조금씩 요구가 많아지는 것처럼 급여 항목에 넣어달라고 하실 수도 있죠. 저는 사실 그래요. 정규 과정에서 배운 게 아닌데 이걸 가지고 어디서 아는 척을 하거나 이번에 돈을 받거나 이런 거는 꺼려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시잖아요, 대부분. 정규 과정에서 배운 게 아니라 누구한테 들어서 하는 거야. 그런 거를 가지고 거리수단으로 쓰는 거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잖아. 이거를 어느 정도 배우셨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잘 모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서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한의 선생님은 이거를 가지고 과연 뭘 보려고 그러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사실 저는 제가 모르는 범위에 있으면 환자한테 기다리라고 한 다음에 제가 지금 영상의학과 친구한테 잠깐 물어볼 테니까 그치. 시간을 주세요. 맞아. 우리도 되게 왜냐면 많이 자신이 물어보잖아.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영상의학과 의사는 아니니까. 굉장히 무서운 일일 수 있는데. 심지어 영상의학과 선생님들도 맞아. 다른 사람한테 파트가 물어봐. 다르면, 엑스레이가 되게 간단하지만 상당히 뭐 놓치기가 쉬운 겁니다. 이를테면 체스트를 찍었는데 럭만 보고 있었는데 내가 이게 몸이 왜 그래? 뭐 이럴 때도 있고 그쵸. 아니면 내가 뭐 이렇게 다른 뼈 보려고 찍었는데 원장님 모셔서 얘 폐가 왜 그래?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내 방으로 네. 보내 폐렴 있어. 막 이제 이럴 그런 때. 경우가 좀 있어서 자기가 보는 것만 좀 보게 되고 못 보는 경우도 되게 많고 저희는 그래요. 이를테면 내가 이걸 모르겠다. 당당하게 환자한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잖아. 왜? 나는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모른다고 하실 수 있을까? 난 좀 그런 생각이 들어. 모르는 게 나왔을 때 이거를 환자한테 당당하게 모른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엑스레이라는 게 너무 이제 일반적이고 가격도 싸고 그렇긴 하지만 해석의 문제죠. 괜찮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기에 충분한 경험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문제고 한의사분들이 하는 거는 모르잖아요. 뭐 한의사분들이 하는 치료나 뭐 약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저희는 모릅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저희한테 한의사 선생님이 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전기공사에 대해서 물어본다거나 아예 모르는 분야예요. 얼마 전에도 하나 기사를 봤는데 뭐 한약이 간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간 기능이 악화시키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간 혹은 신장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간 기능에 영향을 아예 안 미친다는 거는 약이 아니라는 거지. 제 생각에는 이러면은 한약은 아무나 써도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위험하지 않으면 아무나 써도 되는 거야? 제 생각에는 한의 선생님이 한약에 대해서 이 약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시려면 한약이 간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험 많은 한의사에게 지어라,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논리를 서시려면.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피 검사는 하셔도 됩니까? 안 되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내려고 의사를 고용하는 병원이죠. 아. 네, 해석은 안 되시겠지. 의사가 하는데 수련을 받지 않은 친구들이 많이 가죠. 네. 궁금하시긴 하겠다. 약을 쓰고 음. 혹시나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볼 도구가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굉장히 이런 유물론적인 사람인데 인간의 몸도 물질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계랑 똑같아서 무슨 약을 써서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고 이런 변화가 딱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한의학 영역은 약간 철학의 영역이어서 아니 근데 나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거를 또 이제 원하는 그렇지. 분이 뭐, 있지. 그치.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어. 사실은 저는 진짜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한약을 먹고 있는데 이 약을 같이 먹어도 될까? 몰라요. 저는 모른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한약에 대해 배운 적이 없는데 내가 이 약이랑 이 약을 같이 써도 되는지 전혀 모르니까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듣고 싶으시면 차라리 지으신 한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좋아진 케이스도 물론 있겠죠. 애들 건강해지고 뭐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대학병원에 있다 보면 나빠진 환자만 봐요. 왜냐하면 나빠지면 병원에 오니까. 그래서 좋은 얘기 못 해드릴 때가 있는 거죠. 병원을 돌다가 좋은 얘기를 안 들었을 때 약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치. 한의원에 가서 더 나빠져서 오고 그러면 아이고 왜 그랬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있죠.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쓰는 약 있잖아요. 타이레놀 많이 먹으면 간에 안 좋죠. 깨나 계열의 약 어디가 안 좋습니까? 신장이 안 좋잖아요. 뭐 이를테면 한정간제 같은 거 쓸 때도 간 수치를 체크해가면서 먹어야 되네, 뭐 신장 수치를 체크해가면서 먹어야 되네, 어떤 약에 어떤 걸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모든 한약이 안전합니다, 이건 사실은 과학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기사가 모든 한약이 안전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으니까 그건 아니고, 어떤 약물이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게 특히 효과가 있는 약물이라면 간과 신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확히 어떤 과목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선생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내추럴하다고 해서 폭식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합성이 아니고 자연의 어떤 걸 먹으면 안전할 것이다,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랑은 별개의 문제예요. 자연에서 나온 것도 충분히 독성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약이라면 독성이 당연히 있어야죠. 이게 같이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약물이든 건강 이상에 대한 거는 항상 염두를 두고 하셔야 되고, 한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간 기능 검사를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통은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한약이나 이런 거는 우리는 모른다. 간 기능이나 신기능에 영향을 아예 안 주진 않을 것이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고, 엑스레이 문제는 지금 법으로는 이제 한의 선생님들이 찍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안전관리자가 의사랑 치과의사만 되고, 찍는 것도 방사선사, 의사, 치과의사가 가서 직접 눌러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찍으면 현재는 불법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가능하다 해도 과연 어떤 거를 보시려고 하는 거랑 해석이 아주 정확하게 될 것인가, 잘 모르는 부분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그거를 대처하실 것인가, 그 엑스레이를 근거로 어떤 걸 해주실 수 있나. 제가 봤을 때는 방법이 많지는 않다. 왜냐하면 뭐 항생제를 쓰실 수도 없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수술을 하러 보내시지도 않을 거고,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거기서 엑스레이를 찍으시려고 할까? 예, 저는 정규 과정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정규 과정에서 취득한 어떤 지식과 정보가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오늘 쌍꺼풀 수술을 하고 있으면 이상하잖아. 그렇지. 나도 봤다고 하는 거는. 오늘도 저희 동네병원 안의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